자유철학 어제 지각을 했습니다. 그 전날 사고를 했습니다. 사고하고 지각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어떤 상호작용하는 두 개 축을 지금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앞부분에 있어서 앞부분 중요한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5, 6, 7 다 하고 내일 2부 다 하고 이래야겠네요. 오늘 5, 6, 7 다 해보겠습니다. 5장은 3개의 인식입니다. 자, 앞부분을 전제하고 더 추가 설명 안 하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과학은 철저한 한계를 가지는데 자연과학의 한계는 뭐냐? 지각의 세계만 다룬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물리적인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 물리적인 거는 철저하게 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감각하고 연결되는 인식은 지각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지각의 한 변형일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지각의 세계, 즉 감각의 세계만 다룬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감각의 세계에 있는 스피릿의 작용이 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의 배후에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운동 변화시키고 있는 힘인데, 그 배후의 힘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눈길을 주지를 않고 나타난 현상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일단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틀로서는 아웃. 자연과학으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연과학으로 지각의 세계를 일부 확장할 수는 있지만 진리의 세계, 원리의 세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자연과학적 시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 비판적 관념론자들. 여기서 비판적 관념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칸트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칸트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보통 관념론하고 비판적 관념론하고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관념론자들은 종교가 관념론이죠. 정신 독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이 물질을 창조하고 이런 거. 그걸 그냥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 관념론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념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물 자체 인식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겸손한 결론이 나오죠. 겸손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는 선언적 판단범주, 선언적 어떤 그 감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타고난 조건 안에서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이걸 인정하는 애들을 비판적 관념론자라고 해요. 관념론의 한계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과 비판적 관념론은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념론자들은 관념 만세고 비판적 관념론자들은 관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슈타이너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적 관념론자들에게 세계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불가지론이다라고 한다면 물 자체는 전혀 알 수 없고 각자의 표상대로밖에 세계를 인식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보편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 보편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찾을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찾을 수 없는 세계, 진실한 세계는 우리가 영원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세계는 환상이다. 이러면 이제 목표와 방향에 거대한 혼란이 오게끔 돼 있고, 사실 칸트도 그걸 우려해서 어떻게든 이 세계가 환상이 아니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서 발견한 게 도덕의 왕국이라는 논리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일종의 선의지의 합의는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게 칸트에게 있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과 표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과 표준을 알 수 없으면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칸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칸트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지 뭐. 이건 포기해야지. 이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칸트의 고민은 이거였던 거죠.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다는 것은 최종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종 판단 기준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칸트의 고민이었던 거고, 진리가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진리가 없어도 인간들은 어떤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에 복잡한 작용에 해가지고
좋고 싫고, 좋은 거 나쁜 거, 쾌 불쾌, 이 범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보편성이 있어서 이게 누구든지 좋고 싫고에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두 가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좋고 싫고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성의 발달에 힘입어서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규범과 도덕률을 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 인간들이 이성에 힘입어서 생존 본능에서 저절로 받게 되는, 주어지게 되는 쾌불쾌의 범위, 이게 결국은 도덕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든 집단에게든 그 기준에서 좋고 싫고를 확장시킨 거잖아요. 아닌가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나한테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게 고도화되다 보면 물리적으로는 해가 되는데, 뭐 감성적으로는 득이 되고, 개인에게는 해가 되는데 그 전체에는 득이 되고,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이건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고, 아주 기초적으로는 쾌, 불쾌, 호, 불호, 이거의 확장이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의 기초는 사실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생존 본능입니다. 그게 그 생명의 유지 발전에 유리하면 선이라고 하는 거고, 불리하면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쾌불쾌의 범위 더하기 아주 어떤 그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이성의 발달, 이 두 가지에 힘입어서 삶의 방식, 도덕률이죠. 도덕률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합의에 이룰 수 있다. 그게 이성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몰라도 도덕률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 이걸 자연 법칙처럼 운용하면서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다. 진리가 없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칸트 철학입니다. 실제 그 사회에서 그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는 꾸역꾸역 그럭저럭 되고 있죠. 꾸역꾸역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어쨌든 칸트의 구상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죠. 칸트의 구상이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 외화된 게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칸트나 쇼펜하우어나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입장이고,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표상의 범위를 칸트보다도 더 철저하게 넓힌 것 뿐입니다. 칸트는 진리를 뭉개버렸죠. 그러면 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더 철저하고 정직하게, 호불호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무슨 유리라고 하는 건 인과율적인 논리성이 있어야 유리라고 하는데, 유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필연적 근거를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걸 밝혀버려요. 진선미 중에서 칸트가 진을 쳐버렸다면 쇼펜하우어는 선도 가치 없다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도 없고 선도 없는 세계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 기준의 필연적 설정 문제를 사고 실험으로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칸트가 진리를 알았다면 쇼펜하우어는 선의지가 환상이다라는 걸 증명해 버립니다. 인간의 도덕률, 선의지, 칸트는 그걸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 환상이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출세작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표상, 이거 전부 필연성 없는 임의산물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쇼펜하우어가 밝히기 전에 동양에서는 불교가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얘기를 다 해왔습니다. 의지표상이 다 환상이다. 사실은 슈타이너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꿈 깨면서 꿈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의지표상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성 영역인데 그 꿈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는, 근데 쇼펜하우어는 한계를 남기잖아요. 진선미 중에 미. 따라서 인간은 진으로도 살 수 없고 선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럼 미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상에 대한 관조 속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신미감, 요런 것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쇼펜하우어 철학의 결론이 불교하고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니까 사람들이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나 보다 어쩌나 보다 그러고 막 해석을 해대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무 영향 없어요. 쇼펜하우어 불교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서양 철학의 발달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대에서 과거 불교가 인식했던 그게 한 번 더 재현이 된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실제적인 철학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 불교의 공사상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는 미만 남기고, 근데 또 이제 괴랄한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미마저 뻥 차버리는데, 이 미를 차버린 사람이 바로 니체인 거죠. 미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생존 본능에 불과한 거다. 생리적인 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리적인 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중에 보편타당한 게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미의식도 환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뭔데? 그럼 기댈 수 있는 데가 뭔데? 하는 데에서 여기서 이제 니체는 영적인 거로 딱 진화된 어떤 상을 보여줍니다. 니체가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거에 기대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선미 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진선미를 다 박살내더라도, 혹은 다 이게 진선미하고 아무런 관련성을 안 가지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인간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체화한 인간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초인은 인간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감각지각을 벗어난 세계에 어떤 필연 질서가 있다. 그 필연 질서를, 감각지각을 오히려 벗어나야만 그걸 내면화하고 사는 어떤 인간상이 나온다. 를 니체는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논리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앞볼이라 그러거든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맛대로 아무 형식 없이 쓰는 거. 앞볼이적인 글을 써놓은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데, 제가 정말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슈타이너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자라투스트라를 봐라. 자라투스트라의 니체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인물로 설정된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게 사실 쉽게 말하면 니체와 슈타이너가 같이 동의했던 영적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 영적인 인간이라면 그 사람은 그 니체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그런 말을 할 거다, 그런 상태를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인간의 성격화죠.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은 영적 인간을 성격화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똥 취급하는 얘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거든.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그 사전에 이게 어떤 종류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없이 그냥 보면 마음을 다쳐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편인지학에서도 슈타이너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영적이 빨리 되지 못하는가? 보통 사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영적이 되면 인식력이 폭발하는데, 이 인식력을 폭발해서 세계 실상을 보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공포를 못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환상이 있어야만 살아간다. 환상이 있어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다. 환상이 없으면 그 허무 감정이라든가 그 어떤 그 압도적인 자연의 맹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압도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해가 왜 뜨는가에 대해서 동화가 필요한 거죠. 그게 환상이잖아. 살아가기 위한 환상인 거죠. 삶을 위한 환상. 그래서 오류와 착각과 망상과 환상도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다. 자, 자꾸 보편인지학 얘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 어쨌든 자유의 철학에서는 비판적 관념론자들은 하고 자연과학자들을 일단 비판합니다. 쇼펜하우어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5장 끝납니다. 세계인식에서 당시에 슈타이너는 두 개를 지금 비판한 건데요. 두 개를 비판한 건데 당대의 첨단을 끌고 있던 과학과 철학을 비판한 거죠. 슈타이너 당시에 철학의 최첨단은 칸트와 쇼펜하우어였어요. 그러니까 두 거두를 비판하고 얘들이 이런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근데 비판의 논거는 동일하죠. 비판의 논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쇼펜하우어, 칸트 둘 다 오로지 지각의 세계만을 인식 대상으로 다뤘다. 자연과학도 오로지 지각의 세계만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는 모든 사상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한계지워진다. 무조건 절반짜리 사유밖에 안 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동일한 근거로 당대의 어떤 사상을 이끌고 가는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5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슈타이너의 주장은 일종의 영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걸 영의 실제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세계 실상을 볼 수 없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슈타이너가 하는 말이고요. 6장에 들어가서 인간의 개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와 감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몇 줄 문장을 제가 그냥 자료로 갖고 계신 거가 있으니까 그 문장을 그냥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몇 문장 안 됩니다. 인간의 개인성에서 첫째로 표상은 개인화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상은 개인화된 개념이다. 이거는 원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개념이라고 하는 건 추상화잖아요. 추상화. 추상화입니다. A1, A2, A3, A4 여기 있는 1, 2, 3, 4 한 개 한 개는 특성이 되겠죠. 특성들을 살려서 이해를 하면 이게 성격화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A1, 2, 3, 4 얘의 공통점은 A네. 얘의 차이점은 1, 2, 3, 4 숫자가 다른 건데 얘의 공통점은 똑같은 A라는 거네 라고 해서 요거를 묶어 퉁쳐. 그래서 얘는 A 모델이야. 숫자는 지워버리고 그냥 얘를 A로 부르기로만 해. 요게 추상화잖아요. 그래서 추상화는 생략을 통해서 사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략하고 관념화하고 이런 걸 그러면 A 계열도 있고 B 계열도 있고 C 계열도 있고 D 계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또 추상화할 수 있죠. 이렇게 추상화의 정도를 계속 높여가는데 인간이 왜 추상화의 정도를 높일까요? 효율성 때문이에요. 효율성 때문에. 다뤄야 되는 정보와 개체의 양이 폭발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그럼 얘들을 일정한 범주별로 잘 묶어서 분리해주지 않으면 다뤄낼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한마디로 분류체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A, B, C, D 이 계열들 모조리 다 묶어가지고 알파라고 하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그래? 그럼 이 계열들 다 묶어서 가나다라 가라고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추상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추상화가 높다는 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념의 정도가 추상화가 높다는 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죠. 핵심 공통점을 가지고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개념적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나 훨씬 더 복잡한 걸 훨씬 더 심플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사실 어쨌든 논리와 인간의 어떤 능력의 발달에는 개념 능력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힘으로 많은 걸 다룰 수 있을 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단점, 구체성을 생략한다. 한마디로 성격, 특징 이런 걸 생략해버린다. 그래서 개념은 체험 감성적인 수준에서는 개념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체험 감성적인 수준은 개별자의 구체성 그리고 나의 구체적 느낌 이게 중요하거든. 체험 감성적 수준은. 그래서 개념 논리적인 거는 오송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래 단계에서 개념 논리 강화시키면 체험 감성의 성격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물들을 오히려 방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받게 된다. 애들이 고급 개념 쓰는 거 그거는 끔찍한 일이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애들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사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 애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추상 개념으로는 구체적 사물의 현장성, 현실에 접근 안 돼요. 접근 안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표상은, 근데 보세요. 표상은 개인화된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개인화됐다. 개인화됐다는 건 개별적으로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개념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개념은 추상적인 거거든. 근데 표상은 이렇게 추상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개인화되고 개별적인 데서 온다는 거야. 즉 체험 감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고와 감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는 지각을 사고의 도움으로 개념과 연관지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각을 우리의 특수한 주체성, 개인적 자아에 연결시킨다. 개인적 자아에 연결시킨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고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서 돌아보게 하는 힘에 의해서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사고의 특징은 모든 걸 대상화시키는 거거든. 모든 걸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 안에 사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를 대상화시킨 거죠. 대상화시켜서 규정하려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다. 그래서 사고는 이런 개념 발달하고 뭐 우리의 모든 의식 발달은 다 사고가 개입을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인간 외부 대상에 대한 대상화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에 대한 대상화 작용을 한다. 그게 자의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우리는 자아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복잡한 쾌불쾌가 이제 발달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감성이다. 총체적으로는 이때 감성이라고 하는 건 필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feel이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사고에 의해서 표상 개념이 발달하고 또 하나는 그 표상 개념이 발달하는 거를 외부 대상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자의식이 발달하고 이 두 축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 두 축의 발달과 종합이 우리가 감성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다. 감상은 감각권, 오성은, 의식권 그 영역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보편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참여하고 고유 본성의 협곡으로 물러나는 것은 감성을 통해 가능해진다. 고유 본성의 협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신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이상 카르마는 원래 스프릿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지만 신체 속으로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신체 속으로 들어와서 표현하고 작용할 때는 이 신체가 주는 한계 때문에 한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성이라고 하는 협곡은 감성이 주로 주관하는 영역이고 우리가 우주적 합의의식 뭐 이런 거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고가 강화되면 그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과 사고 사이, 지각과 사고 사이, 감성과 사고 사이죠. 지각과 사고 사이라고 얘기하나 감성과 사고 사이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 감성과 사고 사이에서 우리는 떠들고 있는 영혼들이다. 떠들고 있다. 목표는 둘 다 자각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 제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 동기를 다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 행위 동기를 다 이해하면 일반적인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 공포, 두려움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불안, 공포, 두려움이 해결되면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죽어도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죽는다. 뭐 별 문제 아니에요 그거. 왜? 또 나올 거니까. 뭐가 문제가 돼? 이 생에서의 인연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원래 없어지게 돼 있었던 거야. 원래 없어지게 돼 있던 게 조금 빨리 없어진다고 뭐 그렇게 뭐 애달불 것도 없는 거죠. 네. 내가 어떤 걸 막 간절히 원했어.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오류 망상에 의해 가지고 원했던 게 있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실상을 봤는데 그게 되게끔 돼 있다고 어차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역시 어떤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라고. 노력할 필요 없네요. 예? 애쓰고 살 필요 없네요. 그렇지. 별로 그렇게 뭐 안달복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될 일은 되는 거야 그냥.
나는 되는 방향에 요만큼 내가 할 거를 좀 보태면 그걸로 다행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별로 인생에 그렇게 시달릴 게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깨달음이 사람을 평화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인식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깨달음이 고통의 구원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건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물면 구원의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을 쫓아 들어가 보면 전부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인데 근본 감정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인데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 실상을 또 쫓아 들어가 보면 착각, 망상, 오류, 무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드디어 사고에 의해서 실상을 보면 불안, 공포, 망상, 무지가 싹 사라진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무명에서 벗어나면 그 12연기가 무명부터 시작하잖아. 12연기적인 과정들이 전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과정들인데 무명만 딱 벗어나면 다 해결돼 버린다. 근데 실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오늘 7장 하나만 남기고 7장 제목이 인식의 한계가 있납니다. 이게 일부의 절정인데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 없다. 인식의 한계가 없다가 슈타이너가 내세우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안 받아들여지죠.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문제가. 어떤 관점과 논리에서 봐야 인식 한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는 꽤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건 조금 길게 다뤄야 되니까 말 꺼냈다가 오늘 다 못 다루겠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을 쫓아 들어가 보면 전부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인데 근본 감정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인데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 실상을 또 쫓아 들어가 보면 착각, 망상, 오류, 무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드디어 사고에 의해서 실상을 보면 불안, 공포, 망상, 무지가 싹 사라진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무명에서 벗어나면 그 12연기가 무명부터 시작하잖아. 12연기적인 과정들이 전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과정들인데 무명만 딱 벗어나면 다 해결돼 버린다. 근데 실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오늘 7장 하나만 남기고 7장 제목이 인식의 한계가 있납니다. 이게 일부의 절정인데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 없다. 인식의 한계가 없다가 슈타이너가 내세우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안 받아들여지죠.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문제가. 어떤 관점과 논리에서 봐야 인식 한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는 꽤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건 조금 길게 다뤄야 되니까 말 꺼냈다가 오늘 다 못 다루겠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